자,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로 한국에서도 암 환자가 많이 늘어나고 있죠. 뭐 그전에도 많았긴 하지만 이제 솔직히 별로 관심 없던 사람들도 그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 사고 이후로 이제 암에 대한 관심도가 예전에 비해서 많이 높아졌다고 할 수 있죠. 자, 그러면은 이제 암 환자가 입원했을 경우에 항암 치료를 하게 되는데 보통 정맥 주사를 통한 약물 치료가 기본이 되고 뭐 그 외에 뭐 방사선 치료라든지 뭐 다른 뭐 대처요법을 찾는 사람들도 있죠. 근데 병원에서 주로 이용되는 화학적인 항암요법 그런 것에 대해서 좀 알아볼게요. 자, 뭐 항암 치료라고 하는 것이 보통 암세포를 파괴할 수 있는 약물, 즉 항암제를 사용하여 전신에 퍼져 있는 암세포에 작용하는 전신적인 치료 방법이죠. 아직까지는 예를 들어서 처음에 암이 시작된 그 부위만 치료할 수 있는 그런 표적 치료법이 많이 가격도 비싸고 많이 대중화되어 있지 않아서 보통 이런 정맥 주사를 통한 이런 화학요법을 현재는 많이 쓰고 있습니다. 보편적으로. 자, 암 환자들이 입원하면은 보통 그 화학요법을 해서 항암 치료를 보통 10사이클, 12사이클 이렇게 반복을 하죠. 정맥 주사를 맞고 이제 몸에 집에 가서 좀 컨디션 조절을 하고 또 입원해서 또 주사를 맞고 보통 외래에서 많이 이용되죠. 요즘에 워낙에 암 환자가 많다 보니 보통 식습관이 중요하죠. 암 환자들은 식사를 잘 많이 못 하시고 또 하니까. 그래서 병동의 모든 암 환자를 다 입원시킬 수 없기 때문에 외래에서 많이 치료가 이루어집니다. 자, 항암 화학요법의 목적은 암의 종류와 진행 정도에 따라 달라진다. 자, 먼저 암 치료 그리고 암의 사이즈를 조절하고 그 다음에 암이 상당히 진행되었을 경우에 더 이상 치료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호스피스 치료로 가게 되죠. 자, 일단 암의 치료는 먼저 암세포를 파괴해서 재발이 일어나지 못하게 하는 것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보통은 재발하죠. 그래서 다시 오시는 경우가 많죠. 암의 사이즈를 조절한다는 거는 그 암이 계속 자라죠. 그로잉 하는 단계에 있기 때문에 세포 분열이 계속 멈춰지지 않고 이렇게 계속 암이 계속 분열을 반복하죠. 근데 그런 분열을 하면서 암세포가 사이즈가 커지는 것을 억제해서 이제 생명을 연장하고 이제 좀 더 이제 시간을 벌어주는 거죠. 근데 이제 그런 상황이 넘어갔을 경우에 너무 암이 늦게 발견됐다거나 아니면은 치료의 효과가 떨어져서 이제 환자가 이제 거의 통증만을 조절하면서 이제 호스피스 케어로 가야 되는 경우도 있죠. 그때는 이제 치료 중심보다는 통증 완화와 삶의 질 문제 쪽으로 가게 되죠. 자, 보조요법, 화학요법, 선행화학요법 이렇게 있는데 보통은 주사제가 많은 케미칼 그런 화학적인 약들이기 때문에 세포의 성장을 억제하는 그런 요법을 많이 쓰죠. 그리고 방사선 치료가 동반되기도 하고요. 항암 치료하는 중간중간에 이렇게 화학요법 중간중간에 방사선을 직접적으로 암 세포의 쪼임으로 인해서 어떤 열에 의한 어떤 방법도 있고 아니면은 침습적 시술을 통해서 그 부위를 암세포도 이제 암세포가 자랄 때 이제 포도당을 먹고 자라죠. 포도당을 먹고 자라는데 포도당이 공급되는 혈관, 주요 베슬이 있겠죠. 그 혈관을 막는 거죠. 혈관을 막아서 어떤 약물로 암세포의 포도당을 공급하는 혈관을 막아서 암세포가 자체 이제 영양 공급을 더 이상 받지 못해서 포도당 공급을 받지 못해서
더 이상 자라는 것을 막는 그런 침습적인 시술법도 있습니다. 뭐 수술, 보통 암이 처음에 진단되면은 사이즈가 좀 바로 항암 치료를 하기보다는 수술을 먼저 하죠. 수술을 먼저 해서 그 부위를 눈으로 확인한 다음에 이게 너무 그 연예인 장진영 씨의 경우에는 그 사이트가 너무 컸죠. 너무 늦게 발견했죠, 위암이. 그래서 수술을 하려고 열었다가 그게 너무 많이 퍼져 있어서 도저히 수술할 수 있는 상황을 넘어갔기 때문에 다시 닫았죠. 그런 경우가 아니고서 초기에 발견이 된다면은 수술을 통해서 그 부위를 절제하고 그 다음에 화학요법 치료로 가게 되죠. 암의 종류와 항암제 종류, 치료에 대한 반응, 부작용의 정도에 따라서 보통 1에서 5일 정도, 2에서 4주 간격으로 시행하고 약물에 따라서 1, 2주 간격으로 시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보통 2, 3주간의 휴식 기간을 두고요. 그 동안에 이제 환자가 한번 항암 치료를 받고 나면은 굉장히 기력이 많이 쇠약해지시죠. 그러면 이제 영양제를 맞으시거나 이렇게 공기 좋은 데 가서 쉬다 오시는 분들도 있고, 어쨌든 중간에 휴식 기간을 두고 항암 치료는 진행하게 되고요. 항암제 분류는 알킬화, 그 다음에 항종양 항생제, 안티튜머, 안티바이오틱스, 호르몬 치료제, 그 다음에 빈카플란트 알칼로이드, 식물에서 추출한 어떤 미슬토 같은 경우가 그런 게 아닐까요? 미슬토. 그리고 항대사물질, 안티 메타볼리티스, 기타 약제 이런 데 좀 알아볼게요. 알킬화 제제는 세포의 주기 비특이성, DNA 분자 결합이 있는 세포에 1차적으로 작용을 하여 핵산의 복제와 유사 분열을 방해한대요. 암세포가 보통 처음에 암세포가 하나였는데 그 다음에 2개가 되고 그 다음에 4개가 되고 그 다음에 한 번 더 분열하면 8개가 되고 그 다음 한 번 더 분열하면 16개가 되고 그 다음에 32개가 되고 이런 식으로 분열을 하죠. 근데 그 유사 분열을 방해하는 게 이 알킬화 제제라고 하네요. 그 종류로는 니트로젠 계열의 사이클로포스파마이드가 있고 니트로소라제, 그 다음에 아지리딘, 저 들어보지 못한 건데 시스플란틴 많이 쓰죠. 그 다음에 카오플란틴 이런 종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종류가 있고요. 알킬화 제제 종류가 있고 이건 조치의 처방이 이렇게 나면은 보통 간호사가 직접 믹스하는 경우는 거의 없죠. 보통 특수 약제과에서도 특수 부서에서 이런 약들을 그 환자의 바디웨이트에 따라서 그리고 BUN 크리아티닌이나 리버 펑션 테스트, 간 독성 여부를 적절히 판단해서 이렇게 처방이 나면 그 환자의 바디웨이트에 따라서 이제 용량이 나오면 그거를 약국에서도 특수 조제 부서에서 약이 다 조제가 되어서 병동으로 올라옵니다. 그래서 간호사는 약을 믹스할 일은 없고요. 그냥 환자에게 정확한 IV 사이트를 통해서 항암제를 주게 되죠. 항암제가 무서운 게 뭐냐면은 네크로시스 되는 성향이 있기 때문에 보통 괴사시키는 성향이 있기 때문에 피부 밖으로 샜을 경우에는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간호사가 유의해야 할 상황이고요. 자, DNA 복제를 차단하고 합성을 방해한다. 그 종류에는 아드리아마이신, 다우노르비신, 블레오마이신, 마이토마이신, 미톡산트론 이런 식으로 있네요. 자, 호르몬al 테라피. 호르몬의 양을 늘리면 종양 성장을 억제할 수 있다. 암세포를 파괴하지는 못하지만 호르몬에 의존적인 일부 특정 종양의 세포 분열을 방해할 수 있고 대표적인 약제로는 항여성 호르몬인 타목시펜이 있습니다. 자, 빈카플란트 알칼로이드, 식물 유도체에서 나온 유사 분열 억제제를 보면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단백질을 억제하여 분열 능력을 상실하게 하는 역할을 하고 그 약제 이름들은 빈플라스틴, 빈크리스틴, 비노렐빈, 파클리탁셀, 도스탁셀 이런 식으로 많이 있고 대사기량제는
세포 주기 특이성으로 주로 특이적이며 DNA 합성에 필요한 필수적인 효소를 차단해서 DNA가 혼란을 일으키고 RNA가 잘못된 메시지를 전달하게 된다. 엽산기량제, MTX. 병원에서 많이 쓰더라고요. 퓨린기량제, 피리미딘 기량제. 5F를 주로 많이 쓰죠. 자, 기타 약제로는 표적, 항암제, 글리백. 가격이 좀 나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 다음에 뭐 이레사, 뭐 폐암 치료에 많이 쓰죠. 이레사, 타세바 이런 게 있고, 이게 가격이 단가가 좀 나가는 경우에는 반드시 보호자와 주치 사이에 상호 동의 하에 약을 쓰더라고요. 피오로 들어가는 경우, 이레사 같은 경우에 피오로 경구약으로 들어가죠. 폐암 환자에게. 자, 그 다음에 항체 제제 뭐 허셉틴, 맘델라, 세툭시맘, 메바시즈, 주맘 뭐 이런 게 있고, 해독제, 메스나 항암제의 요로독성 예방을 위해 사용하고, 레큐브린 항암제 등 엽산 기량제에 대한 예방 및 해동제로 사용합니다. 항암제 투여할 때 환자한테서 봐야 될 것들이 있는데, 이게 항암제가 물론 바디웨이트를 다 계산하고 뭐 BN 크리아 뭐 키드니에 주는 영양, 뭐 리버에 주는 영양, 뭐 이런 거를 전반적으로 다 파악한 다음에 이런 항암제를 투여하지만, 환자의 경우에 따라는 이렇게 갑자기 레스피레이션이 빨라지거나 뭐 허트레이트가 굉장히 빨리 뛰거나 이렇게 막 환자가 이상한 안 좋은 증세를 보이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 스타트를 한 환자에는 EKG 모니터링을 옆에서 봐가면서 이렇게 항암 치료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보면 환자의 전반적인 상태를 평가하죠. 보통 좀 예민한 환자 같은 경우에 EKG 모니터링을 부착하고 킵한 상태에서 항암제를 주기도 합니다. 너무 환자가 이렇게 막 뭐 레드니스가 있다거나 뭐 몸에 어티카리아가 생긴다거나 뭐 펄스가 빠르다거나 뭐 바이탈이 불안정하다거나 갑자기 뭐 레스피레이션이 굉장히 빨라진다거나 이런 경우가 있는지 확인해야 되겠죠. 바이탈을 잘 봐야 되겠죠. 갑자기 어레스트 나는 경우도 가끔 있어요. 정말 드물게 어레스트가 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제 처음에 시작하지 얼마 안 이제 막 처음 시작하는 환자들은 잘 봐야 되죠. 바이탈을 자주 해야 되고, 이게 굉장히 독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항암제를 하면서 가장 그 다음으로 신경을 써야 되는 거는 당연히 이제 머리카락이 빠지고 식사를 잘 못하게 되고 구내 입안이 헐고 뭐 손톱이 뭐 빠지기도 하고 뭐 IV 사이트를 타고 이렇게 그 약제가 들어가면서 혈관을 다 이렇게 네크로시스 시켜서 혈관이 막 피부색이 변하기도 하고 뭐 전반적으로 이렇게 환자의 외모가 많이 변화되죠. 그런 거에 환자가 더 크게 상처를 받죠. 내부적인 어떤 그런 암세포를 치료하기 위해서 이 약제를 쓰지만 환자가 겉으로 변화되는 본인의 모습에 굉장히 충격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그래서 뭐 모자와 뭐 두건과 가발 같은 거를 이제 그런 걸 어디서 살 수 있는지 뭐 또 그런 정보를 줄 수도 있죠. 중요한 거는 키 몸무게를 잘 매일매일 데일리로 거의 확인을 해야 된다는 거고요. 그리고 식사가 어느 정도 진행되는지, 고칼로리의 뭐 골고루 영양 섭취는 되는지. 보통은 집에 가셔가지고 몸에 좋다고 단백질을 완전히 끊고 채식 위주로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거 별로 도움이 안 되더라고요. 채식만 하고 오신 분들은 항암 치료를 견딜 수가 없어요. 항암 약제를 몸이 견디지를 못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물론 가족들이 한약이 좋다, 뭐가 좋다, 뭐 이런 설명을 하니까 환자도 어쩔 수 없이 먹는 거긴 하지만, 근데 연명이 얼마 남지 않은 환자분들이 이것저것 시도하는 게 다 나쁘다고 할 수는 없어요. 가족들의 정성이죠. 항암요법은 이제 반드시 이제 동의서를 받고요. 근데 왜 한약제랑 항암치료를 병행하는 사람이 한약제를
먹지 말라고 하냐면, 항암 치료를 하게 되면은 간 수치가 안 좋아져요. 간 수치가 굉장히 안 좋아지는데, 거기다가 한약을 막 먹으면, 한약도 먹으면은 간 수치가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간에 부담이 될까봐, 그래서 병행하지 말라고 하시는 조치들이 많이 있죠. 이제 간의 해독 능력이 어느 정도 이렇게 있으니까, 해독 능력, 간이 이제 그 항암 치료를 견뎌야 되는데 거기에다가 또 한약까지 주게 되면은 이중 부담이 되잖아요, 간이. 안 그래도 뭐 황달 생기고 얼굴이 막 시커머죽죽한데, 약을 막 이것저것 막 이렇게 그 보호자 임의로 섞어 쓰는 건 좋지 않죠. 그런 걸 확인해야 되죠. 간호사는 이제 뭐 환자가 뭐 집에 가서 민간요법으로 어떤 뭐 약 뭐 보조요법, 대체요법들을 하고 있는지 뭐 그런 거를 히스토리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죠. 이제 허브니들이라고 하죠. 이렇게 90도로 이렇게 90도로 이렇게 꺾인 바늘인데, 보통 케모포트 수술을 해서 피부 아래에 이렇게 동그랗게 된 반영구적인 케모포트를 그 삽입하면 IV 말초로 IV를 스타트할 필요 없이 이렇게 수직으로 꽂아서 바로, 보통 오른쪽 체스트 쪽에 많이 수술을 하고 오죠. 소독을 잘 해주시면 되고, 이런 사이트는 반드시 이렇게 테가덤, 여기가 레드니스가 많이 오죠. 그래서 테가덤을 사용해서 소독을 잘 해서 인펙션 되지 않게 관리해주는 게 좋고, 보통 이렇게 케모포트가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체열을 할 때도 이 부분에서 체열을 합니다. 이 부분에서 그 따로 말초에서 피를 뽑지 않고 케모포트에서 체열하는 경우도 있어요. 환자가 워낙에 그 항암 치료를 많이 해서 고통스러워하고 체열하는 것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왜 이거를 꽂아놨는데 비싼 돈 들여서 이 케모포트를 수술방 가서 수술을 하고 왔는데 왜 여길로 안 하고 말초 뭐 손에서 뽑냐, 이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환자들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피를 빼도 상관은 없는데, 대신에 여기에 헤파린 처리, 이게 응고되지 않도록 헤파린 처리를 해놓기 때문에 빼서 10cc 시린지로 셀라인을 10cc 시린지면 셀라인을 5cc 정도 넣어요. 그런 다음에 피를 빼요. 이렇게 피를 뒤로 리거지에서 빼고, 막혔는지 안 막혔는지 펑션을 확인하면서 이렇게 헤파린이 섞여있는 그 기존에 들어있는 고여있는 그 헤파린이 희석된 그 용액을 빼서 버린 다음에, 그런 다음에 체열을 합니다. 그런 다음에 반드시 다 플루이드를 연결하기도 하고, 뭐 조치 처방 나는 대로 하면 되겠죠. 보통 항암 치료할 때 차광수액 세트를 써요. 그리고 드레싱을 잘 해주고, 케모포트 니들이라고, 허브 니들이라고 특수한 바늘이 있습니다. 이 니들을 사용하게 되고요. 이런 케모포트가 없는 환자들 같은 경우에는 항암제를 주입하기 전에 가장 안정적인 혈관을 확보해야 됩니다. 안정적이라는 거는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 항암제 종류가 화학적인 약이기 때문에 피부 밖으로 나왔을 경우에는 네크로시스, 괴사되는 경우도 많고, 뭐 피부색이 화상 입는 것처럼 그렇게 되는 수도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 IV 사이트를 나왔는데 이 IV 사이트가 시원찮아, 그러면은 다른 곳에 그냥 놓으세요. 그 뜻이에요. 안정적인 혈관을 확보하라는 거는 막 잘 빠진다거나 뭐 이런 뭐 손가락 같은 데 놓는다거나 이러면 안 되죠. 이런 데도 혈관이 있긴 있어요. 그런데 이런 손가락 같은 데 항암 치료 하려고 이런 데 잡지 않죠. 주로 이제 잡으면은 이렇게 뭐 손등이라든지 아니면은 여기 상완 쪽에 여기 이쪽 부위에 뭐 잡는다든지 뭐 그런 식으로. 요 뒤에도 있어요. 이렇게 뒤에도 보면, 팔뚝 뒤에도 보면 이렇게 있어요. 그런 쪽으로 잡게 되고, 그리고 필름 드레싱, 테가덤 드레싱을 사용해서, 투명한 드레싱을 사용해서 그 부분이 약물이 새지는 않는지 뭐 이런 걸 확인할 수 있죠. 항암제를 연결하는 수액 세트는 반드시 생리식염수나 포도당 용액을 통과시킨 후에 이제 항암제를 연결을 하게 되죠.
그리고 항암제를 주기 전후로 항암제를 주기 전후로 생리식염수로 한번 통과시키죠. 그리고 중심정맥관을 사용할 경우에는 니드를 사용해서 주사 부위 캡에 연결하지 않고 직접 세트를 중심정맥관 캐머포트에 꼽아서 허브 니드를 사용한다고 말씀드렸어요. 특수 바늘을 사용해서 연결을 하고요. 2가지 이상의 항암제를 동시에 투여할 경우에는 약물 간의 상호작용이 있을 수 있으니까 이렇게 생리식염수를 플러싱 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이제 그 약물들을 봐서 같은 라인을 쓰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은 그 라인이 양쪽에 2개가 필요할 경우도 있어요. 그런 거를 봐가면서 그게 이따 뒤에 나옵니다. 그리고 이렇게 베스컨트 약물 주입 시에는 가능하면 이제 펌프를 사용하지 않고 중력에 의해서 자연스럽게 떨어지도록 그렇게 하죠. 막 억지로 막 들어가게 기계로 막 짜놓고 그렇진 않습니다. 뭐 도파나 뭐 도부타민 주듯이 막 그렇게 하지 않아도 충분히 그냥 드라핑 하는 것만으로도 잘 들어가죠, 보통 항암제가. 말초정맥을 통해서 만약에 항암치료를 하게 된다면 이제 생리식염수가 들어있는 10cc 주사기에서 한 5cc 정도 생리식염수를 채웁니다. 그 다음에 그걸로 통해서 이제 뒤로 빼보죠. 뒤로 피스톤을 빼서 피가 잘 역류가 되는지. 내가 아이브리 사이트를 잡았어요. 그럼 거기에 익스텐전을 연결하잖아요. 그 익스텐전 뒤에다가 5cc 생리식염수가 들어있는 10cc 시린지를 주사기를 준비해서 방금 IV 스타트한 그 부위에서 시린지를 뒤로 당겨봅니다. 그러면은 이제 피가 쫙 딸려 나와야 되는데 막 안 딸려 나오고 막 뻑뻑한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은 그냥 다시 놓으세요. 그냥 다시 놓는 게 나아요. 이게 확인하는 이유가 이 혈관이 항암제를 줘도 될 만큼 그렇게 괜찮고 튼튼한 혈관인지 보는 거예요. 그 펑션을 보는 거예요. 펑션을. 그런 다음에 이제 수액을 연결하면 되고요. 그 부위가 새는지 제가 아까 제 동영상에 보면 있는데 그 부위를 정말 꽉 돌리셔야 돼요. 이렇게 비트셔야 돼요. 엔지오 카테타와 뭐 3웨이라든지 그리고 익스텐전 튜브 그리고 수액 세트 그런 연결 부위를 비틀어서 꽉 하고 그리고 테이프로 그 부위를 테이프로 감아주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주입 속도를 반드시 확인하고요. 그 다음에 뭐 스타트한 시간과 또 그 환자한테 어떤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는지 뭐 부작용이 발생했을 때는 그 부위를 뭐 만약에 새서 뭐 IV 사이트가 뭐 네크로시스가 왔다 그러면은 드레싱을 해야 되는 경우도 있어요. 문제가 커진 경우도 있기 때문에 사진을 찍어서 다음 듀티나 뭐 수선생님한테 보고하고 주치의한테 보고해야 되는 경우가 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사진을 찍는 거고. 자, 항암제 종류가 많죠. 넌 베스컨트, 이리탄트, 베스컨트가 있는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는 이 베스컨트예요. 보면은 이 베스컨트는 독성이 있어서 혈관 밖으로 그러니까 IV를 잘못 잡아가지고 피부 밖으로 샜을 경우에는 그 부위에 괴사가 일어난답니다. 그걸 보기 위해서 태가점을 붙이는 거고요. 그 투명한 필름을 붙이는 거고. 보통 5FU도 같은 경우는 별 문제가 없더라고요. 그리고 시스플란틴도 별 문제가 없고 이 넌 베스컨트는 약물이 좀 새도 별 문제가 없어요. 별로 이렇게 뭐 눈에 띄게 뭐 네크로시스가 오나 그렇지 않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 약제들 같은 경우에는 이 약제들이 들어가는 환자들은 더 자주 봐야죠. 빈크리스틴, 빈블라스틴 뭐 이런 거 독소루비신 이런 거 새는지 안 새는지 보는 거예요. 그 IV 사이트를 잘 보란 얘기예요. 그 IV 사이트에 이 약물이 밖으로 막 흘러나오지 않는지 뭐 디스커넥트 되지는 않는지 이런 걸 보라는 거죠. 그리고 말씀드렸듯이 이제 항암치료 시작하기 전에 가능하면 EKG 모니터를 연결하세요. 왜냐면은 정말 갑작스럽게 정말 EKG에 변화가 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정말 드물게 뭐 이렇게 어레스트가 왔던 경우도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EKG는 그래서 보려고 이제 항암제가 워낙에 환자의 신체에 전반적으로 큰 영향을 주잖아요.
그리고 주입 시간, 주입 속도 이런 걸 다시 확인하고 바이탈을 자주 해야 되겠죠. 차광이 필요한 약일 경우에는 차광 세트를 준비하고요. 이제 오더대로 하면 되겠죠. 항암제는 반드시 인퓨전 펌프. 인퓨전 펌프 이게 보통 그 뭐라 해야 되지? 인퓨전 펌프를 쓰지 않는 5FU 같은 경우는 인퓨전 펌프를 잘 안 쓰더라고요. 그럼 5FU 같은 경우에는 그냥 뭐 주기도 하는데 이 인퓨전 펌프를 쓸 때는 그게 약이 정말 정확한 용량이 들어가야 될 경우에는 인퓨전 펌프를 쓰고, 보통 이게 인퓨전 펌프를 쓰면 이게 배터리가 충전이 잘 돼 있어야 되는데 이게 배터리가 환자가 화장실을 가잖아요 중간에. 그러면은 이게 콘센트를 분리를 하고 간단 말이죠. 그러면 중간에 또 잘못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화장실 갔다 오면은 반드시 가가지고 다시 확인을 해야 돼요. 이게 뭐 중간에 뭐 에러가 난지 안 나는지. 그리고 꼭 그 항암 치료할 때는 처음에 잘 봐야 돼요. 그래서 수혈 바이탈 하듯이 그렇게 바이탈 조금 잘 해주시면 되고, 아드레마이신 사용할 때는 익스트라 바세이션, 새는지 보라는 거죠. 케어포트 가지고 있는 환자한테 스타트하기 전에는 그 기존에 있는 그 안에 들어있는 헤파린 용액을 빼서 버리죠. 빼서 버리고 소독을 하죠. 소독을 하고 플루이드를 연결하고 그 다음에 처방난 항암제를 연결하면 되고. 자, 정제나 캡슐이 있어요. 이래서 같은 경우에 폐암 치료하는 약 중에 이래서 같은 경우에는 알약이에요. 알약인데 뭐 환자가 못 먹는다고 해갖고 그거를 막 부수거나 이러는 거는 막 간호사 맘대로 하면 안 되고, 환자가 뭐 잘 못 삼킨다 이러면은 뭐 주치의한테 얘기를 하고 이러지, 보통 그걸 내 맘대로 막 부숴가지고 가루로 만들어서 주거나 하진 않죠. 뭐 보안경 이게 튈 수가 있어요. 간호사한테 이게 약재가 눈 같은데 튀기도, 보통 이게 RV 사이트가 웬만하면 안 튀는데 RV 사이트가 안 좋을 경우에, RV 사이트가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다른데 잡기 힘드니까 막 억지로 그 사이트에 계속 주려고 하다 보면 이게 중간에 확 이렇게 터진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얼굴 같은데 튀죠. 그래서 마스크나 뭐 이렇게 글러브랑 보안경 같은 경우 이런 거 쓰면 좋은데, 이게 다 환경이 다 안 되면은 그래도 최소한 마스크와 장갑은 써야겠죠. 뭐 수술 가운까지는 허락되지 않더라도. 이게 문제는 부작용이에요. 항암 치료는 이렇게 부작용이 많아요. 이렇게. 그래서 이런 설문지 같은 게 있어요. 그래서 주기적으로 간호사실에서 이 설문지를 해서 환자가 식사를 하고 있는지, 뭐 어떤 문제가 있는지, 어떤 사이드 이펙트가 있는지 그 부작용들을 잘 봐야 되죠. 이게 더 중요한 거죠. 물론 환자한테 약이 잘 들어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이후에 항암 치료 이후에 환자가 굉장히 힘들어하는 경우가 있어요. 뭐 오심구토도 있고, 입이 헐어서 식사 못하고 막 설사 쫙쫙 나지, 뭐 골수 기능 떨어져 있지, 피검사 뭐 빈혈 오지, 머리카락 빠지지, 피부색 막 시커멓게 되지, 혈관 막 다 타가지고 변하지, 손톱도 색깔이 막 다 보라색으로 변하지, 막 간 수치도 높아지지, 콩팥 기능도 떨어지지, 이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환자가 굉장히 괴로워하죠. 그리고 뭐 항암 치료하면은 피검사도 자주 해서 환자들이 이중으로 고통을 겪죠. 그러면 이제 이거 그냥 보고 있는 게 아니라 뭐 약들이 있어요. 뭐 항구토제라든지 뭐 이런 주사제도 있고 뭐 알약도 다 들어가니까, 들어가는데도 불구하고 환자가 계속 오심구토가 심하면은 이제 주치의한테 얘기해서 중간중간에 PRN으로 약을 추가적으로 더 쓸 수도 있죠. 보통 항암치료 하기 전후로 약이 많이 들어가요. 그 약들에 보통 항구토제들이 많이 섞여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자가 그런 증상이 심할 때는 주사제제로, 피오 외에 주사제제로 약을 더 쓸 수 있고요. 이게 낙상이 위험한 이유가, 이렇게 보통 이렇게 항암 치료하는 분들이 면역력도 많이 떨어져 있고 혈소판도 많이 감소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웬만한 사람이 이렇게 낙상해서 다치는 것보다 더 많이 다쳐요. 그래서 물론 어지럽기도 많이 어지러워하죠. 빈혈도 있고 하니까 이제 뭐 전반적으로 골수 기능이 떨어지니까 이제
누워서 이렇게 다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침대 난간이 잘 올려져 있는지 확인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고요. 환자가 한번 다치면 이제 피멍이 들면 그 멍이 잘 사라지지가 않아요. 그 멍이 굉장히 오래 가요. 혈소판이 수치가 떨어져 있으니까 당연히 그렇죠. 그래서 특히 밤에 화장실 갔다 올 때, 화장실 간다고 할 때 그때가 많이 위험해요. 자, 오신구토 이런 증상들 보통 많이 나타나죠. 잘 확인하면 되고, 대부분의 항암치료 환자한테서 오신구토가 나타납니다. 항구토제가 종류가 많죠. 여기 보면은 뭐 종류가 많아요. 이거 다 보진 않을게요. 뭐 보통 약간 세데이션 하는 제제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거 뭐 많이 주무시죠. 이런 환자들이 많이 항암치료 하면서 뭐 덱사메타존도 들어가고 이멘드, 로라제팜 뭐 이런 게 뚝뚝 들어가네요. 자, 오신구토를 가능하면 줄이면 좋지만 이제 보통 가볍게 식사를 하고 심호흡을 하기도 하고 껌을 씹기도 하고 뭐 얼음을 많이 사용하시기도 하고, 입안이 마르시거든요. 입안이 굉장히 많이 마르고 입안이 많이 헐어요. 그래서 얼음이나 사탕 뭐 이런 거 환자들한테 이제 보호자들이 이제 구매해 오시면 이제 그런 거를 먹어가면서 견디시죠. 그리고 굉장히 소량씩 자주 드시는 게 좋고, 기름진 음식 먹지 말라는 이유는 이제 토하실까봐, 이제 울렁울렁 하실까봐. 아예 먹지 말라는 건 아니죠. 항암 치료를 하게 되면 입안에 이런 것들이 생겨요. 그리고 이뿐만 아니라 입이 헐고 점막이 다 헐고 이러거든요. 그러면은 그것도 주치의한테 다 이렇게 보고가 되죠. 그러면은 뭐 리도카인 가글이라든지 뭐 이런 가글이 처방이 나죠. 자, 오랄로 쓸 수 있는, 구강으로 쓸 수 있는 약제는 보통 이런 식으로 있는데, 생리수겸수에다가 뭐 소금이 섞여서, 이제 이거는 환자 보호자 개인적으로 만들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자주 입을 헹궈주고, 그다음에 뭐 이런 소듐 바이카보네이트 종류는 이제 처방이 나야겠죠. 처방이 나면은 리도카인이 믹스된 뭐 헥사가글, 사포로 리도카인이 믹스된 클로렉시딘 가글 같은 경우에는 핑크빛 나는 그 가글 있죠. 그걸 쓰기도 하고, 뭐 포비딘, 아이오딘이 섞인 뭐 베타딘이 섞인 그런 가글을 하기도 하고, 어쨌든 그런 가글 입안을 헹굴 수 있는 그런 제제들이 처방이 납니다. 그리고 설사 장에 부담을 주죠. 그래서 식사를 가능하면 자극적이고 기름진 섬유질이 많은 야채, 과일, 유제품 등은 섭취를 제한하시고, 오렌지, 바나나, 복숭아 등을 섭취함으로 인해서 설사를 하게 되면은 칼륨 성분이 많이 빠져나가죠. 설사가 심한 경우에는 보고를 하면 이제 수액이 처방 나는 경우도 있고, 피검사가 나는 경우도 있고, 피검사를 해서 부족한 성분을 채워주기도 하고, 전해질, 언밸런스한 전해질을 다시 교정해주기도 하니까, 설사가 너무 심하다, 설사하면 반드시 이제 이런 것들도 다 주치의한테 보고가 되어야 됩니다. 자, 뭐 변비는 상대적으로 설사가 더 많죠. 변비 있으면 뭐 마금을 쓰기도 하고요. 골수 기능도 나빠지죠. 뼛속에 있는 그 조혈 기능을 하는 이제 골수에까지 이 약물이 들어가기 때문에 아무래도 피검사 수치상 이렇게 많이 어브노멀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면역력이 많이 떨어져 있고요. 그래서 간호사가 환자한테 갈 때는, 이 항암 치료하는 환자한테 갈 때는 이렇게 손을 잘 씻고, 환자는 보통 면역력이 떨어져 있으면 1인실 격리실을 사용하기도 하죠. 그리고 백신은 가능하면 사용하지 않고요. 면역력이 떨어져 있으니까 아무래도 생백신은 위험하죠. 그리고 보통 면회가 많이 제한돼요. 환자가 원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은 간호사실에서 이제 면역력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면회를 제한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음식 같은 경우도 우유 같은 경우도 일반 우유가 아니라, 우유를 먹긴 하는데
멸균 우유라고 있어요. 그 멸균 우유라고 따로 나오거든요. 그런 우유만 드시고 약간 음식이 조금 제한이 있죠. 뭐 생과일, 생야채 이런 건 좀 그렇고 가능하면 익힌 음식 이런 거 드시죠. 스롬보사이토페니아, 혈소판이 떨어져요. 혈소판이 떨어지기 때문에 한번 낙상을 하게 되면은 멍이 쉽게 사라지지 않고 에피스타시스, 코피 자주 나죠. 페테키아, 바자이널 블리딩까지. 뭐 멍도 들고 생리하는 젊은 여성 같은 경우에는 이 블리딩이 멈추지 않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좀 잘 봐야 되죠. 이렇게 연령에 따라서. 그리고 혈소판 수치가 5만 이하로 떨어지면은 수혈을 하죠. 그리고 부득이하게 폴리를 해야 되는 경우에는 가능하면 작은 프렌치 사이즈를 사용하고, 변비가 생김으로 인해서 치질이 있다거나 하면은 또 혈변 볼 수 있기 때문에 이제 마그밀 같은 거 사용해서, 아니면은 보통 그런 변비 제제가 뭐가 있죠? 루파락 시럽, 마그밀, 실콘 이런 게 있죠. 그런 약제를 사용함으로 인해서 환자가 변을 원활하게 볼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도 다 처방이 납니다. 근데 환자가 변비가 있는지 이제 간호사가 확인을 하면 돼요. 다 조치한테 보고하면 다 약이 처방이 나고, 가능하면은 몸에 상처가 안 나는 게 좋겠죠. 한번 상처가 나면 피가 잘 멈추지를 않아요. 드레싱도 해야 되지만, 상처가 커지면 드레싱도 해야 되지만, 뭐가 위험하냐면 손톱 깎을 때 손톱이나 발톱 잘못 깎아가지고 거기에 상처 생기면 지혈 안 돼요. 잘 안 돼요. 지혈 안 되니까 가능하면 보호자분이 연세가 있고 하면 손톱 발톱 깎을 때 보통 깎지 말라고 하세요. 그리고 간호사가 좀 가서 깎는 경우도 있고 그래요. 스테로이드 많이 복용하죠. 스테로이드 복용하는데 이제 식사와 함께 투여하시면 되고, 보통 정규적으로 피검사가 납니다. 그래서 수혈하죠. 환자가 제일 스트레스 받는 거는 머리카락 빠지는 거, 그리고 자기 외모가 변하는 거 굉장히 스트레스 받아 하세요. 그래서 나중에 머리카락은 항암 치료가 끝나면 다시 자라기도 한다고 이렇게 설명해드리기도 하는데, 당장 환자가 받아들이기는 힘들죠. 당장에 자기 머리카락이 움푹움푹 빠지니까, 막 한 주먹씩 빠지니까. 그래서 이게 탈모가 제가 보니까 굉장히 환자가 우울해 하시더라고요. 근데 문제는 이것뿐만이 아니에요. 환자가 항암 치료를 하고 격리실을 이용하고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그 가족들 구성원 사이에서 배제되는 그런 일들이 많아요. 모든 명절에서 배제되고, 모든 행사에서 배제되고, 모든 결혼식 못 가고, 이런 그런 집안의 대소사에 참석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그 가족 구성원들 사이에서 소외감, 그런 것도 굉장히 크시더라고요. 남편 바람나는 문제는 둘째고, 어쨌든 그 가족 내에서 본인의 역할을 하지 못하는 그런 것도 환자한테 큰 문제예요. 심장 기능에 문제를 주는 독소리비신 같은 경우 일부 항암제는 심장 독성 반응을 일으킨다. 이에 대비해서 심장 기능을 확인하거나 에코 같은 경우 심초음파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죠. 그리고 EKG 모니터링, EKG를 찍거나 이런 걸 통해서 그 심기능 상태를 볼 수 있고, 또 일부 항암제 사이클로포스파마이드 같은 경우에 방광을 자극해서 신장 기능 장애를 일으킬 수 있다. 또 전해질 불균형이 올 수도 있고, 그래서 정기적으로 피 검사를 하죠. 비유행 크레아티닌 검사라든지 이런 검사, OTPT 이런 검사를 하죠. 그리고 신경 기능 장애 일어나요. 모든 항암 치료 환자들 손발 굉장히 저리고 손끝이 쩌릿쩌릿하고 전기 통하는 것 같고 이런 증상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때 쓰는 약이 또 따로 있어요. 그 약도 두치에 처방 나면 환자한테 주면 되고, 그 약이 굉장히 빈번하게 들어가죠. 피오로 이제 경구 제제로 들어가는데 캡슐로 되어 있는 그런 제제가 있어요. 말초의 말초 신경성 질환, 어떤 그런 저린 증상들,
그런 거를 기능해주는 그런 약들이 있고, 그런 이제 부작용을 보고하면 보통 부작용이 보고하면 조치 다 처방되십니다. 자, 이게 우리가 가장 우려하는 이런 상황이죠. 이렇게 네크로시스 와가지고 뭐 혈관 밖으로 항암제가 새가지고 이렇게 뭐 드레싱을 해야 되고 막 이런 심각할 경우에는 피부 이식까지 가야 되는 그런 최악의 상황도 있긴 하죠. 그래서 IV를 처음에 잡을 때 굉장히 잘 잡아야 된다는 거죠. 자, 보통 사진을 많이 찍어놔요. 그리고 그